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보다 금리를 더 빠르게 인상하고 긴축 정책을 동시에 단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새해 좀 오름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간밤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빠르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연준의 의견이 나오면서 그 영향이 컸던 것일까요? 예, 미국 FOMC, 미국의 통화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결정 기구를 우리가 FOMC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인데요. 여기보다 사실은 권한이 훨씬 더 강하죠. 자, 여기에 회의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회의록은 지난해 12월 달 이미 회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대화를 했고 토론을 했던 내용인데 시장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었죠. 미국 연준은 회의 결과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시장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투명하게 하고 또 시장에 대비할 시간을 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밤사이에 나왔는데 이 나온 FOMC 의사록, 회의록입니다. 영어로는 마이뉴트라는 건데 이 회의록의 내용이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다. 정확한 표현은 경제 여건이 계속 인플레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좀 더 조기에 할 수도 있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Can be justified. 매우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대목이 6월 달에 예상했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그것보다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하나 나왔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목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조금 더 빨리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전문가들은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인플레가 우리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것은 알려졌었는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 이 대목이 시장을 뒤흔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방금 언급하신 그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이목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쉽게 얘기하면 이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지금 미국 국채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왔는데요. 이게 만기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새로운 상품이나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자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긴축 정책의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지난 1년 내내 테이퍼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테이퍼링이 세계 금융 질서, 특히 주가를 좌지우지하는데요.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시중에 돈을 더 풀었습니다. 푸는 방법이 채권을 계속 사 들어가는 방식으로 국채를 사 들어가면 사는 만큼 그 돈이 통화량이 시중에 풀리니까 유동성 공급이거든요. 그런데 이 테이퍼링은 신규로 사 들어가는 금액을 조금씩 줄이겠다. 테이퍼링이라는 말이 점점 줄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테이퍼링은 줄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금씩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대차 대조표 축소가 나오면 이제는 실제 채권 매입 잔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의 차변 대변이 같이 줄어든다 해서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그 용어의 어떤 형식적인 개념보다도 채권 매입을 규모를 더 줄여서 긴축을 하겠다, 보다 공격적인 긴축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서는 게 미국이지만 이 여파는 전 세계 자본시장에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지난해 2013년을 보면은 미국이 한번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축소하니까 이 신흥시장에 있던 자본이 일제히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 그리고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2013년에 그린스펀 당시 미국 연준 의장이 이 테이퍼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당시에 이 채권 매입 양을 조금씩 줄여간다는 그 조처를 발표했을 때 뉴욕 증시가
한 일주일 정도 거의 마비 상태에 들어갔고 전 세계 증시가 한 보름 정도 주가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사실 미국 뉴욕 증시보다도 신흥국 가격이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테이퍼 텐트럼, 그러니까 긴축 발작 이렇게 지금 용어로도 지금 정립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은 이미 이번에는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긴축 발작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계속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사전적 메시지를 주고 천천히 긴축을 해왔거든요. 아직도 예.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예. 이 양적 그 축소, 퀀티티브 타이트니스라고 QT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예상에 없이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이것을 만약에 하면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적지가 않아요. 물론 이번 연준 의사록에 보면 이 양적 긴축이라 하는 대차대조 축소를 지금 바로 하겠다는 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논의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나 이거 하나만으로서도 미국의 금융 정책이 그동안에 매우 완화적인 또 시장을 살살 달래가면서 하는 이런 비둘기파 정책에서 매파 정책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을 지난해 연말에 논의한 사실이 이제 최근에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강경하게 나가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좀 이에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좀 14일에 한국은행 금통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다는 시각이 많은데 인상이 될 거라고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동조화 현상, 같이 가고 있는 현상이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만 금리를 인상하거나 또는 양적 축소를 단행하고 한국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 돈의 가치가 높아져서 예.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 돈이 미국으로 빨려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우리 내부의 물가 상승이라는 이런 어떤 근심이 있지만 예. 미국과의 동조화 차원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달리 지난해 두 차례에 0.25%씩 두 번에 걸쳐서 0.50%를 이미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1.0이죠. 미국의 0에 비해서 1.0%포인트 크게 높은 편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의 물가 추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한 두 번 정도 더 올릴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어 왔는데 예. 미국 연준이 연초부터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긴축 정책을 취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 인상 행보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사안은요.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횡령 사태인데 지금 소액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횡령한 직원이 체포가 돼서 뭐 회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 복구가 가능할까요? 예, 치과에 가면 이빨이 이제 더 이상 회생하기 어려울다 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임플란트 만드는 우리나라 최고 큰 회사가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입니다. 저 회사는 이 창업주 지금 현재 오너이기도 하죠. 최규옥 씨가 실제로 치과 의사이기도 해요. 치과 예. 의사들도 저기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 지금 한 격리 책임자가 회사 돈 1,880억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그 돈을 빼서 달아났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삼성전자도 아니고 사실상 중견기업이란 말이죠. 이 회사 전체 자본금, 자기 자본금액의 92%를 빼돌린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가 저 돈을 이제 찾지 못하면 사실상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일단 체포는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측에서는 그중에 1,880억을 횡령했지만 그중에 한 1,500억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자금 추적을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물론 금융당국에서 확인된 얘기는 아니고 회사 측 주장입니다. 예. 과연 그만큼 돈을 남겨놓고 있을지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액주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돼서 결국 이제 소송을 벌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분들 담보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가에서 돈을 빌린 일반 투자자들도 만기 연장이 어려워져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개인들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걸 주담대라고 그러는데 예. 돈 있는 자본가들은 주택 대신에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횡령사고 이후에 주식 거래가 정지돼 있습니다. 예.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 일단 현재 시장의 자산 가치는 뭐 장기적으로는 회복될지 몰라도 현재는 제로란 말이죠. 예. 그럼 담보 가치가 없으니까 만기가 되면 정권사들이나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서 이제 갚아라. 그리고 통보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들이 그때 만약에 돈이 없다 이러면 파산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최규옥 회장께서 예. 이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을 담보로 무려 1,100억 원이나 지금 그 정권 담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곧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대부분 1년 미만 대출이더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규옥 오너가 파산을 할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러다 보면 자금 흐름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지금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내부 통제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지적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그 사태가 크고요. 이 원인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회사 경영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날 수가 있고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쓰레기가 되고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경영을 하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직원이 백주 대낮에 그것도 경영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부장급 인사가 예. 회사 돈 92%를 빼먹었다 이런데 그 과정에 회사는 과연 뭐 하고 있었느냐.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대목 때문에 내부 공모 지금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고 예. 지금 일각에서는 회사가 개입이 됐을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 경찰 수사 결과가 밝혀지겠지만 네. 그 이후에 그 과정이 어쨌든 이렇게 1,몇백억을 돈을 빼나가는데 회사에서 상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예. 것만으로서도 이것이 사실은 이 주주들에 대한 배임 행위고 이런 회사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회사가 많다면 우리나라 정권 시장은 한꺼번에 다 몰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금융 당국의 책임도 크고요. 예. 여기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또 회계감사, 회계법인에서는 불과 3개월 전에 이미 돈이 빠져나간 상태인데 이게 회계가 적정하다, 적정 의견을 냈었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책임도 8번 세권에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구조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좀 그 혁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회사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도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